저는 그냥 올해는 슈퍼사이클 진입이라고 봐요. 예. 장기 상승 트렌드 그게 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이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에서 지금 조이기는 시작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정체는 있을 수 있으나 두 팩터,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한 걸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다시 마켓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요. 또 교수님 이번에 부동산 트렌드 2025 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의 부제 카피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슈퍼사이클 진입. 근데 사실 여기에 이걸 박을 정도라면 굉장한 확신이 없고서는 왜냐하면 틀렸을 때 포지션에서부터 틀리는 거니까 나중에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마 교수님은 굉장한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 같긴 한데 정확한 그 이유랑 근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024년도 이제 끝나가는데 한국 부동산 경제는 땡땡땡이었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책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약간 글로벌로 거의 다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올해는 슈퍼사이클 진입이라고 봐요. 예. 아, 올해 진입한 건가요? 올해 진입했다고 봐요. 예,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작년도 약간 사실 부제는 좀 자극적이었어요, 제 책. 작년 부제가 뭐였죠? 작년 부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에 전조했어요. 올해는 이게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 며칠 전에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The Housing Price Super Cycle is just 뭐 getting going 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한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딱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상승 트렌드 그게 진입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오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더라도 장기 상승기 거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작년에 교수님이 출간하신 부동산 트렌드 2024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 요 카피를 쓰셨네. 요 카피대로 서울 아파트가 상승을 했죠. 올 한 2, 3월부터 굉장히 그 바닥 다지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 여름 이후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지역은 조금 많이 오르는 거를 체감을 했죠, 사실. 예. 서울 아파트 상승 전조가 저렇게 부재까지 넣을 정도로 한 강력한 근거가 있었나요? 뭐 전국 아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하고 지방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지방은 광역시 단위로 봤을 때 여전히 미분양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힘들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우선 대기 수요도 있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도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는 언젠가 내린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 서울 아파트 같은 공급 부족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인지한 사람들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1월에서 9월, 이제 10월 이제 또 중순이니까요. 이제 1, 2, 3분기가 다 지난 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이랑 지금 10월에 사람들 심리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주담대를 강하게 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감위원장님이 뭐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높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조인 건 팩트예요. 아마 참고 가시면 굉장히 이전보다 힘들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은 거래량은 줄 겁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도 여전히 매도자 우위인가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호가를 거의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죠. 매도자들이 팔려고 하는 그 가격 분포가 있고 매수자가 사려고 하는 가격 분포가 있잖아요. 이게 붙었는데 매수자가 약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아주 급하지 않은 팔 유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미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담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주담대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은 너무나 크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급 부족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팔 유인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일부 아파트들은 다 신고가를 넘은 데도 있어요. 심지어 2021년 신고가를 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단기간을 급등을 해서 그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를 그 염려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 같은 지역은 사실 안 오르는 데가 꽤 있어요.
그 지역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지금 9월에도 그렇고 10월에도 뚝뚝뚝 끊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올해 집을 샀는 게 뭐 다주택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사긴 했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유효 수요도 별로 안 남았다. 그리고 지금 대출도 쪼는데 어떻게 지금 집값이 더 오르냐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다양한 걸 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작년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2014, 15, 16년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때 거래량이 30만 건이 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에요. 평균 8년 네. 정도. 그러면은 그 2015, 16, 17년에 플러스 8하면 지금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한번 바뀔 시간이 됐다고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그 자산 증식을 이룬 세대예요. 본인의 소득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 그 생애 주기상에서 주택 평균 보유 기간을 봤을 때 이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똘똘한 한치 선호용사로 강남 3구 마영동이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는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고 뭐 못 오른 지역들이 더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패턴을 봐야 돼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인데요.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서도. 그리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나타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극화 얘기를 해요. 삼극화. 네, 그러니까 미나토구랑 이렇게 추억과 같이 비싼 동네는 가격이 오르는데 평범한 동네는 가격이 정체고 나머지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동경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진행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양극화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 여태 나타났던 패턴 자체는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누적 상승률 뭐 4, 5년 기간 동안을 보고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 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0억 됐을 때 5억짜리 주택이 언젠간 10억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5억과 10억의 갭은 5억밖에 안 되는데 5년 후에 10억과 20억의 갭은 10억이 되는 거죠. 절대치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 상승률은 서울은 언젠가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예. 저 이번 책에 보면 부동산 이동평균세 뭐 골든클로스가 발생했다라는 말이 있던데 골든크로스는 뭐 주식에서 많이 들었어도 네. 부동산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게 골든크로스 주식하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20일 단기 평균선하고 뭐 120일 장기 평균선의 어떤 그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은 20일치의 평균선이고 60일 이동 평균선은 60일치의 평균선인데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뚫는 이 지점이 골든 크로스고 이 지점부터가 이제 슈퍼 사이클 상승장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는 데드 크로스인데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뚫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부동산에서 가능했냐는 사실 많은 지수들이 한 달, 월 단위 또는 분기별 지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머신러닝이나 하고 AI가 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방법들은 이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가격을 때렸어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이제 토지 가격인데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매겨버릴 수가 있어요. 저기서 강남 서쪽가 빨간색인 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비싸다는 거죠. 평당 8천 이상 뭐 그런 의미인가요? 이거 법내는 지우는 게 맞는데 이거는 그 에스티메이션 했던 것보다 좀 높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꽤 높다는 얘기예요. 사실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빼시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걸 다 더해버리면 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을 이제 매일 단위로 컴퓨터가 좋으면 다 가격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약간 재밌었던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런 식으로 가격을 추정을 하면은 약간 좀 재미없어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있는 방식이 계량 경제 방법이라는 걸 해요. 계량 경제 방법. 계량 경제 방법을 하면 이렇게 동단위 가격 지수를 만들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계산을 해버리면은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다 뭉쳐버리면 가양동 지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단위 지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작게 본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1단위 또는 주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은 7주를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7주 동안 평균이고 장기는 24주의 평균을 냈을 때
과거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좀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가격이 빠졌거든요. 파란색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 주황색이 장기라고 봤을 때 단기가 이 장기를 그 위에서 내려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해서 13년까지 굉장히 3년간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2013년이 이제 2010년대의 중후반에 상승이 시작됐던 해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기가 장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패턴들이 나타나요. 쭉 가다가 2022년에 단기가 장기를 다시 내려꽂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2년 상태죠. 2022년에 파란색이 단기고 이 선이 장기인데 단기가 장기를 뚫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4월 이 서울시 전체가 단기의 장기를 뚫었고요. 강남구는 3월 달에 그랬고 노원구가 6월 달에 뚫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 장기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평선이라는 거를 이용했을 때 상승의 그렇죠. 진입에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서울 부동산의 슈퍼사이클에 그러면 진입했다고 보는 이유가 또 책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 다른 거는 네. 지표상인데 네.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 아파트 전체에서 매매 거래가 있고 임대 거래가 있잖아요. 임대차 거래. 네. 그거를 다 하면 서울시 전체 거래량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 중에 올라가는 때 보면은 2013, 14, 15, 16 보면 확실히 많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올라가는 타임이었고, 그리고 이제 2022, 23부터 해서 약간씩 올라가요. 이거는 올해 6월 달 거기 때문에 좀 작은데,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10으로 놓고 그 비중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 2023년 작년 말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주담대에서 약간 꺾였겠죠. 근데 이 트렌드라는 게 한번 가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주담대를 잡음으로 해가지고 네. 거래량이 좀 작다고 하더라도 저 트렌드 자체가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럼 말씀하신 수요 억제하는 정책, 뭐 LTV, DTI, DSR 강화 이런 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LTV, DTI 갖고 지금 저는 장난이라고 치는데 그거 했다고 치자고요. 했다고 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기준금리가 우리가 0.25를 내렸잖아요. 네. 여기서 쭉 0.25 내린 걸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릴 거잖아요. 그렇죠. 몇 번은 더 더 내리겠죠. 내리겠죠. 그죠? 뭐 3.5에서 뭐 2.5까지 갈 수도 있고 네. 3.5에서 2.75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 그 국고채 10년물도 같이 내려요. 결국은. 이게 선반영돼서 지금 내린 건데 네. 앞으로 내릴 거가 또 명확하니까 또 내릴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자율이라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 패턴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사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제1금융권은 좀 잡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네. 중앙회가 아니고 단위 농협들도 있잖아요. 가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여러 군데 컨택한다고 했을 때 네. 파이낸스를 못 일으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럼 우리가 지금 일곱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 같은 것들이 최소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가. 최소한 이건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대출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떨어진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플레이를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또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고 보신 두 번째 이유가 인플레이션,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 이건 뭐죠? 저도 그렇고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도 그렇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봐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 거를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한 건 맞으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 네. 가장 좋은 투자처는 사실 부동산이에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재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게 맨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월세 폭등. 월세가 이렇게 많이 폭등했으면은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부동산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매력적으로. 그 관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그 공급이 없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요. 왜냐면은 그 2021년, 2022년에 글로벌 공급망 무너지면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원자재 값도 다 올라갔잖아요. 목재라든지 뭐 철강, 그렇죠. 콘크리트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함과 동시에 시공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개발 수익을 못 맞춰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공급이 어렵다는 것들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코노미스트 잡지 말고도 우리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월 달에 났던 보고서를 보면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공급이 부족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지가가 올해 4% 내년 4%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고 글로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피하기는 힘들어요. 예. 자, 또 세 번째가 전세 가격 폭등이 매매로의 전환을 이끌다. 예, 예. 전세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21년, 2022년, 2023년, 특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에서 전세가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건데 매매가 아니고 이 임대 시장으로 간 거죠. 따라서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고 그럼 우리가 이 가격에서 전세랑 월세를 살까? 아니면 매매를 살까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고민하면서 여기서 이로 넘어가게 된 거라고요, 사실은. 예.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또 PF 사태, 정책 실패와 최악의 공급 부족이. 예, 예. PF 사태는 저는 약간 좀 심각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우리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PF 얘기 나왔지. 사실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터진 거 뭐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선 지나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잘못한 게 그 2010년대 초반에 그때 저축은행 사태 터졌잖아요.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그때도 PF 사태였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다가 또 잘못된 거고 당시에는 저축은행이 31개월을 부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처리했다고요. 물론 장기적인 충격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우리가 대단한 충격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되돌아서 보면은. 근데 지금은 PF 사태라고 해가지고 거의 20개월 끌고 있는데 뭐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이슈가 있는데 제2금융권에서 이거를 정리를 했냐고요. 정리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리를 빨리 했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토지 신장이 굉장히 급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2022년, 2023년에 토지 신장이 급락을 하면은 물론 이게 안 좋은 사인으로 느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 부실덩어리는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터진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토지 가격 자체도 다 같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 디벨로퍼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PF가 안 터지니까 가격이 쭉쭉쭉 유지됐어요. 가끔 몇 개가 하나씩 터졌어요, 사실은. 그럼 걔네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 30% 떨어진 경우에는 누군가가 잡고 들어갔다고요. 전반전 토지 가격 자체가 이 하락이 안 됐었기 때문에 토지 가격 하락이 안 되니까 개발을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시공비가 올라갔고 금리가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라도 싸졌으면 개발을 하는데 토지 비용은 똑같아. 시공비하고 그 대출 금리는 높아. 그러면 도저히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연결된 건데 공급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공급량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균형 공급 수준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던 공급량의 어떤 그 평균 같은 것들, 그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대략적 평균을 보면 한 3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이죠, 올해가 대략 2만 세대니까 벌써 한 13,000세대가 부족하죠. 내년이 26,000세대여서 이때도 한 8,000세대 부족한데 26년, 27년 되면서 더 심각해져요. 이게 이때는 뭐 한 26년이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한 2만 한 1,000세대 부족하고요. 2027년이 되면은 지금 만채가 안 돼요. 따라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한다 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단기간 내에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작년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우선은 국공유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이거는 이제 기축시장에서의 가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그 매매 가격에 들어가는 기축시장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을 이 분양시장으로 전환시키자는 게 작년 책의 내용이었고 88 대책도 그 관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몇만 채를 공급할 거라는 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교수님은 이제 집값이 지금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내년 상승을 보고 있는데 이제 25, 26, 27 중에서는 뭐 비슷한 상승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더 가팔라지는 기간이? 언젠가는 가팔라지는 기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아마
저 빼고 많은 분들이 하락 얘기하실 것 같고.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 요즘에는 이제 또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락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계시고 예. 작년보다는 확실히 상승과 하락이 좀 팽팽한데 요즘에 어쨌든 하락 쪽에 댓글이 조금 더 어쨌든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확실히 상승을 했으니까 수도권은. 근데 이제 다른 말씀인데 항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늦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공급이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차가 있어서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사이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허가하고 착공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선 토지 수용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토지부터 자기들이 수용이라는 말씀 빼게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까지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대략 3년에서 4년 걸려요.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 전 단계는 이거는 사실은 이 디벨로퍼들의 어떤 능력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빨라봐야 4, 5년인데 4년은 말도 안 되게 빠른 거고요. 토지 확보되고 요이 땅 해가지고 최소 4, 5년 보셔야 돼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보면 그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또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절대 착각이고 그거는 착각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출처가 부동산 RE1사에다가 그리고 이제 대규모 지금 방배동이라든지 장외동에 대규모 개발된 데들이 있거든요. 일부가 미싱된 게 있어서 자체 조사해서 저거를 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뷰지 방배동 재개발이든지 강북도 지금 동쪽만 나타나요. 거기서 있는 개발이 시공비 상승으로 약간 연기된다고 하면 이것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단일의 소스에서의 어떤 거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A란 소스하고 B란 소스가 있는데 B란 소스는 사실 더 많이 얘기한 데도 있고요. A는 좀 더 보수적으로 덜한 데도 있어요. 이 둘간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두 소스의 과거 시계열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사실. 근데 지금 2010년부터 27년까지 서울시잖아요. 집값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적었던 부분들은 이 글로벌 위기 다음이에요. 글로벌 위기 다음에 적었으니까 2014년을 보면은 2012년부터 17년까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 2013년부터 가격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2019, 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는 금리가 좀 쌌었어요, 사실은. 따라서 이건 시공 물량뿐만 아니라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공급이 많았지만 집값이 오르는 거는 금리라는 또 영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것도 꼭 말씀하신 건 지금은 공급 측면이니까 공급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아니신 거네요. 다른 또 요소들이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은 당연히 봐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지금 인하기에 들어갔다니까요. 인하기에 공급까지. 그러니까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중립적으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도 떨어지면서 공급도 없다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정책 당국자들이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너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을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심각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금리 인하기에 공급도 떨어지는 이게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서 큰 축 중 하나잖아요.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가 인하한다는 건 플러스일 거고 공급이 떨어진다는 것도 집값 상승이 약간 플러스인다면 이 두 가지가 맞춰졌을 때 집값이 안 오른 역사적으로 그것도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맞춰진 거의 올랐나요? 거의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 슈퍼사이클이라고 본 거예요. 이코노미스트 글로벌 도시들이 다 지금 왜냐면 유럽 중앙은행도 벌써 가격 떨어지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작했죠, 대부분.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 인하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공급 부족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주로 짓는다고요. 맞아요. 1년 안에 져요. 1년 안에. 빨리 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3년이에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사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게 단독주택이긴 한데 많이 못 짓지 않냐. 한국은 이게 3년이지만 한 번에 아니. 물량이 그쵸. 몇천 세대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미국은 보면은 분석할 때 다운타운하고 그 교외 지역이랑 같이 봐요. 중산층들은 교외 지역에 있는 그 단독주택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교외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땅은 널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텍사스 같은 데 그냥 막 지으니까 사실은요. 조닝도 없고.
이건 입주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착공 물량이에요. 착공 물량. 입주랑 착공 물량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여기 땅에서 올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물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준공이 끝난 거예요. 그 준공이 끝나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 예, 이게 그건데 입주 물량이 적죠. 착공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대략 1년에 한 3만 9천 채 정도인데 작년 우리 다 아시겠습니다. 작년에도 역대급으로 낮았죠. 올해는 지금 6월 달까지인데 이것도 자량 2만이죠. 착공 들어갔으니까 몇 년 뒤에 지어진다는 거죠.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3, 4년 후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적기 때문에 둘 다 안 좋네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2027년 이후도 심각할 상황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착공 물량 없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제가 봐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착공 물량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럼 공부 측면에서 물량이 이토록 좀 지속적으로 장기간 부족한 경우가 이 이미지 봤을 때는 거의 최근 15년, 6년 사이엔 처음이네요. 굉장히 처음이죠. 왜 이렇게까지? 입주 물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2010년대 초반에도 입주량 적어도 한 2만은 나왔잖아요. 지금 올해가 과거의 최저 수준이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 그렇고. 왜냐면 2022년, 2023년 한 해까지 지금 인허가 물량도 적고 착공이 안 되니까 물론 이 물량은 이쯤부터 짓기 시작을 한 거겠죠. 그렇죠. 이때나. 근데 이 물량도 지금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이게 시공비 인상되면서 좀 연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요. 예. 자, 그리고 또 공급 물량에 이제 교수님 추가하신 부동산 트렌드 2025 책에 보면 공급 물량의 79%가 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요? 예, 이것도 좀 심각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입주 물량에서 우리가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은 거예요. 그러면은 서초구의 방배동 쪽이 어마어마하게 재개발하고 있어요. 예,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그 물량, 그리고 이제 강북 쪽에서는 동대문구하고 장미동 이쪽 물량이 주로 있어요. 이 두 개가 2026, 27년에 나올 것 중에서 거의 80%가 그 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지역은 그래서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쪽은 사실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세하고 월세 가격을 또 자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되게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정책 당국자들이. 예. 서울 아파트 슈퍼사이클 진입이라고 생각하신 6번째 마지막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금리인데 퍼펙트 스톰, 금리 인하랑 공급 부족이 협공인데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작했죠. 25bp.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고 금리 인하 강도에 따라 집값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과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최소치랑 최대치 생각을 해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집값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그건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약간 불쌍해요. 왜냐면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2023년 초반부터 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근데 2023년 중앙정부는 사실 그때 특례보금자리 나오면서 수요를 띄웠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지 않았거든요. 미국도 보면 당시에 파월 메시지 명확했어요. 싱글홈, 지금 퍼스트홈 바이어, 생애 첫 주택자들 무조건 참아라. 조금 있다가 사.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 당국자에서 띄우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건데 근데 한은이는 제가 봤을 때 물가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가계대출 염려는 우선은 한은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경기 활성화 쪽으로 가야 되고 집값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역할이에요. 예, 마지막에 말씀 더 드릴 수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가 집값을 잡은 경우를 보면은 급등기에 수요를 막 누른다고 해서 LTV, 뭐 주택담보대출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매달 나왔잖아요. 맞아. 상승기 때는 그걸 못 막아요, 기본적으로. 상승기 때 뭘로 막았냐면은 주택 공급으로 막았어요. 그거를 보여준 적이 노태우 정권이 강남 가격 미칠 듯이 오를 때 88년 뉴스 보시라고요. 그때 강남 가격이 1년에 100%씩 올랐어요. 100%? 100%씩 올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분당에다가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제1기 신도시 하면서 90년부터 96년까지
강남 가격 떨어져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잡았고 두 번째가 MB예요. MB가 보금자리 주택 하면서 2010년부터 13년 초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상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담보대출이나 이런 수요를 잡는 건 안 됐고 이 공급으로 잡은 것이고 근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들어가서 수요 진작으로는 이거 가격을 방어하거나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2023년 초에 봤어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택 수요를 갖고 뭘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문재인 정권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제대로 된 공급 사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은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거래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기축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금자리 주택처럼 이 그린벨트에서 제공하거나 국공유지에서 개발을 제공하면은 가격이 30%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약간 로또잖아요. 그럼 기축에서 살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분양시장으로 옮겨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격이라는 거는 100인데 70짜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가 70이면 얘가 경쟁을 못했기 때문에 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거대한 분양장 판을 열어서 주택의 수요를 일로 옮겨야지 안 그러면 제가 슈퍼 사이클을 한 거는 정부가 아무런 짓도 안 했을 때인데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액션을 지금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네. 자, 근데 최근에 2021년부터 22년, 23, 24 부동산은 저는 큰 배라고 들었었거든요.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렇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배가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이게 주식처럼도 아니고 이렇게 상승 급하게 갔다가 하락을 또 이렇게 곤두같이 봤다가 또 뭐 이렇게까지 상승을 세게 이런 변동성이 왔는 이유는 뭐 정부의 정책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있고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게 그거 같아요. 뭔가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가설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금융화되어 있다는 것, 금융시장이 변동하고 부동산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면서 정보의 양하고 정보 유통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예요. 너무 빠르죠. 근데 여기서 물론 그 안에는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이라고 우리 가정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취사 선택한 다음에 빨리 액션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은 제가 주로 얘기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그러면 액션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예. 야, 이렇게 이제 슈퍼사이클 뭐 상승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교수님한테 늘 하는 질문은 주택 가격 지금 너무 비싸다. 그렇죠. 지금 이 가격에 우리 소득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PIR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얘기하는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지금 소득의 이슈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구조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약간 앵커링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링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강남 서초에 있는 아파트가 60억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50억에 거래됐는데 뭐 5억이나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둘 다 아마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였던 것 같고 하나는 60억은 RR 한강이 보이는 데였고 50억은 똑같은 평수에서 한강이 보이는 데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약간 안쪽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오르고 떨어지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그게 국민평형이었잖아요. 그렇죠. 국민평형이었죠. 34평. 그런데 그런 국민평형의 60억이라는 얘기는 상위 한 1% 정도 되는 사람들의 마켓이에요. 그죠? 상위 1%보다 넘죠. 우리나라 상위 1% 순자산이 한 29억? 아니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 서울 뭐 0.1%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아파트 시장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예요. 어디죠? 노원구예요. 노원구가 전체 거래량에서 한 10% 정도가 노원구가 차지해요. 그 다음에 송파구고, 강남이 한 3, 4등 정도 해요. 그럼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예, 강남이 한 3, 4등 정도. 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강남하고 이 서초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값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앵커링을 매우 높은 가격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노원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아니면은 강북구나 도봉구 또는 뭐 은평구 같은 데 보면은 25평, 33평대 아파트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아파트들이 존재를 해요. 네. 사실은요. 따라서 이게 우리가 매우 비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네. 중위값 이하인데 괜찮은 정도의 단지에서의 가격대를 본다고 하면 저는 여전히 어포더블한 가격대는 존재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시장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가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포더블한 가격대 아파트도 존재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지금 소득의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거에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소득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 중에서 30 정도를 주택의 비용으로 하는 걸 적당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1억을 벌면은 주담대 대출 이자를 1년에 한 3천만 원 내면은 적당하다. 근데 코로나 전에 벌써 40%가 적당하다고 봤어요. 자기 1년에 1억 번데 4천만 원을 뭐 월세로 내든지 네. 4천만 원을 주담대 이자로 내는지를 적당하다고 본 것.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소득 상승률보다 자산 상승률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또 뭐 노원구, 성북구, 뭐 강북구, 송파구 이렇게 동네 얘기해 주셔서 책에 보면 이제 12개 대장 단지 아파트 가격 분석하셨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마포구랑 그다음에 또 인기 있는 서초구, 서울 대장 단지 마포구 마레프랑 서초구 반포자이 좀 대장 단지를 한번 분석 한번 해준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제 네. 마레프부터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신흥 중산층 타운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강남이 가격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흥 중산층 타운이 마레프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동조화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만 가격대의 차이라는 건 존재를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역이 강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전반적으로 그 뉴타운, 새로운 도시가 된 거랑 다름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브랜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북 쪽의 대표적인 타운으로 자리매김 된 거죠. 이 부분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책에서도 아까 설명을 좀 못했습니다만은 네. 단지별로 제가 N파고하고 W파고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N파고라는 게 주식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 다음에 재상승을 할 때 재상승 시점이 이전 상승을 뚫는 경우 N파고하고 심지어 W파고까지 지금 말씀하신 강남, 서초 그리고 마레프 같은 데는 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포자이는요?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재밌는데 이제 강남구하고 우리가 서초구를 본다고 했을 때 네. 원래 강남구가 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동네였죠. 압구정동이 강남. 강남구죠. 강남구고. 그러니까 강남구 아파트를 딱 보면은 압구정동변에 잔뜩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압구정동 있고 쭉 아무 아파트 없다가 역삼동 쪽에 개나리 아파트, 영동 아파트, 진달래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포동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논현동을 위시해서 좀 생겼죠. 근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파트들이 이미 한 1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많아졌어요.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 맞다면 2006년인가 나왔을 겁니다. 네. 예, 벌써 20년이 돼가요. 그죠? 근데 반포 같은 경우에는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반포 아파트, 도곡 렉스, 그러니까 반포자에 있던 것도 사실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민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탈바꿈, 거기도 벌써 20년 되어가네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이후에 한강변을 위시한 반포 지역들이 다 탈바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신축 프리미엄이 이 서초와 강남보다 높아요. 그쪽에 아리팍, 원벨리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아리파고 원벨린 최근에 생긴 거고요. 반포자이하고 도곡 렉슬만 보더라도 2010년대 초중반에 거의 같은 평균대 비슷했다가 지금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어요. 반포자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마을 단위에서의 그 네. 프리미엄이랑 붙은 거고 이게 저번에 책에도 조금 썼습니다만은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지금 마켓이 쪼개져요.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얘기한 건데 이 슈퍼스타 도시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 네. 강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슈퍼스타 도시라는 게 한 국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하고 평균적인 도시하고의 그 가격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슈퍼스타 도시 안에서도 이 잘 나가는 동네하고 덜 잘 나가는 동네하고 이제 분화가 일어나요. 그 분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반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책에 보면 또 부동산 시장에는 특정 지역이 가지는 위계가 존재한다면서 뭐 강남구, 분당구, 수지구 새로운 아파트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뭐 이런 게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네. 이 위계라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위계가 높은 데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네. 서초 강남이 원래는 같은 위계였는데 서초가 좀 더 높은 위계로 된 거고 그게 팩트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압구정동 재개발 다 끝나버리면 그땐 또 위계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 말씀은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이 서울 안에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가거나 주연분들도 서울 안에 들어오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동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본인이 살던 곳 주변으로 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강동구에 있는 분이 서울을 건너 넘어가지고 김포로 가던가 강서구에 있는 분이 하남으로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 3구에서 이동하는 걸 보면은 주로 이 분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내려가서 수지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위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서울하고 주변의 신도시, 그다음에 약간 먼 신도시 같은 데를 보면은 같이 움직이는 듯 하나 상승률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요. 서울과 가까워서 특히 강남과 가깝고 가는 길이 빠르고 편할수록.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강남에 인접한 분당, 과천, 평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사실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가격에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뭐 하락은 약간 하락 정도.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위계인 겁니다, 사실은. 예.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는 또 이 책에 가장 걸맞는 질문으로 부동산 트렌드 2025. 이제 4분기 11월, 12월 남았고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예측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이지 갑자기 급등을 하거나 뭐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조이기는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정체는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팩터,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한 걸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다시 마켓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요. 공급이 부족한다는 경우에 우선은 다시 전세 가격, 월세 가격부터 꿈틀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이 이번에 그 0.25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시중 금리에 이미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던데 보통 금리가 한번 내리면 내렸다가 올렸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굉장히 신중한 거니까 이걸 한번 내린다는 거는 약간 지난번에 물론 연준에서 굉장히 급하게 올리긴 했지만 연준이 한번 올렸을 때 급하게 내렸죠. 네. 내리기도 했고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집값 확 떨어지기 전에 급하게 올렸잖아요. 올릴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번 쌓이면 결국에 그 충격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크게 이청인 것도 있는데 뭔가 금리 인하의 시작을 너무 좀 작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맞는 걸까요? 저도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게 내릴 거기 때문에 네. 국고채 10년물이 벌써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릴 거니까 미리 반영이 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죠. 여기서 또 내릴 거니까 또 내려간다고요. 네. 또 내릴 거니까 또 내려가서 우리가 이 부분 지금 0.25%포인트 내린 게 끝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은 혼자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환율부터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한은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가계대출 문제 있지, 이거 가만 냅뒀다가 환율 문제에다가 국내 경기 문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혼자서 있고 나머지 국가들이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같이 내려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겁니다. 예. 대신에 요율하고 이제 시기를 어떻게 잘 하시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떨어지냐 마냐 또는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주택을 항상 보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파이낸스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자산이 있어야지 그거 갖고 파이낸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그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주택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게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 보유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활 주기, 그 다음에 소득 여부, 소득의 미래 여부까지 한번 잘
고찰을 하시고 마켓 상황을 본 다음에 적정한 시점에는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집값이 뭐 가파르게 꼭 올라서 살아야 된다기보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쨌든 어느 시점이든 내 집 한 채는 마련을 하는 게 꼭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시는. 예. 왜냐면 우리가 영끌 벼락거지였나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 온다고 느끼면은 또 들어갈 거라고요. 마켓이 오히려 더 불안했을 때. 그러면은 아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네. 수준? 그때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주택자분들은요? 갈아타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다주택자까지 우리가 합류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다주택자 말고 1주택자분들이 그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애 주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애가 있다. 애가 2명이 됐다. 그때는 솔직히 25평이 좀 작아요. 그러면 어디로 점프를 해야 될 건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해야 돼. 그러면은 신도시에도 정말 살기 좋은 것도 많거든요. 엄마한테 좋은데 대신에 거기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양이 더 크다. 그럼 글로 가시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직주근접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해. 그러면 구축 아파트를 가서 약간 사이즈 큰데 가서 좀 사실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사실 뭐 행복과 자산의 입장에서는 각자 선택이 다르겠지만 쉽게 정리하면 상급지 작은 평수 가냐 뭐 중급지 넓은 평수 가냐인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분들이 좀 더 행복해하나요? 결국엔 자산은 남으니까 상급지 작은 평수가 더 금액적으로는 행복하시겠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초이스인데 네. 그래도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인데 네. 저는 그때 아이들이랑 행복했을 때 그 분당에 살았을 때가 참 좋았어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저는 다른 소득들이 조금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분당에 안 사시잖아요. 지금은 안 살아요. 지금 계속 그러면 행복하게 분당에. 아니, 지금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같이 모시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의 또 이 부동산 트렌드 2025 책을 내시면서 전망하셨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때문에 하락할 수 있고, 뭐 때문에 교수님이 틀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이게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우선은 정부에서 공급 대책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냈으면 좋겠어요. 공급 대책 좀 제대로 내서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얼만큼 공급할 거다. 그 이제 시점까지 분양 시장 언제 열 거다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러면 사실 지금 또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정부가 돈이 없어요. LH가 토지 수용을 못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누군가가 이제 펀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제가 봤을 땐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은 공급과 동시에 좀 거대한 금융 프로그램을 좀 작동을 시켜야 돼요. 제가 한국인의 한 위치 연구가 있는데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 두 개가 정말 붙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장점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분양 시장 만들고 자산 축적의 기회도 주면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도 약간 하락시키면서 일정 부분은 그 공공적인 성격의 물량도 확보를 하는 대다수는 민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좀 더 명확한 공급 대책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 대책 그거 두 개가 반드시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공급과 금융 대책.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슈퍼 사이클 틀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틀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서울의 많은 단지가 전고점 돌파하며 상승할 거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지방 부동산도 시차를 두고 좀 강수의 자금으로 전환이 되나요? 근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 물건을 아직도 소화 못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뭐 완판됐다고는 하나, 그건 굉장히 상품이 좋은 경우예요. 따라서 지금 지방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서울은 경기도권의 대기 수요, 플러스 서울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요. 근데 지방은 대부분이 인구가 빠지면서 지역 경제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거기에다가 공급까지 미분양 물량까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기간이죠. 그래서 서울과 지방은 지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방에서 뭐 그래도 좀 강력하게 상승이 가능한 대도시나 뭐 강력시나 이런 데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미분양 물량권이 있어가지고 네. 예, 한 2027년 정도가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거기도 이제 좋은 쌀이 하긴 좀 그런데 미분양이 언젠간 해소가 될 거예요. 네. 미분양이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아예 못 짓고 있거든요. 네. 아예 못 짓고 있고 미분양이 특정 시점에서 끝났다. 예를 2026년에 끝났다. 네. 그럼 2027년에는 약간 오를 수도 있겠죠. 물량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 책에 우리나라 서울의 7대 상권이 강남대로, 홍대, 합정, 뭐 이태원, 성수, 가로수길 나오던데 여기에서 5년 경과 후에 살아남을 확률이 자영업을 말하는 거겠죠.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좋은데. 상권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상권 안에서 가게에서 우리가 생존 주기를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데이터가 좀 축복인데 행안부에서 네.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보면은 어느 위치에서 언제 개업해서 언제 폐업하고 이거의 업종이 뭐냐가 다 나와요. 보면은 5년 미만의 폐업할 확률이 꽤 높아요. 예, 그러니까 5년 경과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한 60% 미만이에요. 근데 유동인구가 진짜 많은 상권일 텐데 여기는 생애 주기 이렇게 짧은 이유가. 이게 약간 구조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와플 함재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때 대기업도 와플 들어갔는데 맞아. 와플이 2015년부터 18년까지인가가 딱 하고 지금 와플 안 먹어요. 맞아. 잘 안 먹죠. 그죠? 근데 그때 보면 와플 가게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비하는 이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한때는 뭐 대만에서 있는 뭐 단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카스텔이었나? 하여튼 뭐. 대왕 카스테라도 있었고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이 주기 자체가 최근에는 탕후루. 탕후루도 그렇죠. 탕후루 우후죽순 지금. 예, 맞아요. 근데 작년, 재작년 맨날 탕후루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 뭐 길거리에서 뭐 애들 뭐 초등학생도 많이 먹고 어른들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통 3년, 4년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으로 남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리테일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테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그 패션 액세서리 그게 하나 크고, 다른 쪽이 이제 F&B, 푸드 앤 베버리지, 요식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션과 패션 액세서리 부분은 플랫폼들, 뭐 스타일 난다 또는 뭐 무신사 이게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이 패션 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남은 건 얘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 물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패션, 요식업이라고 하면은 패션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요식업 자체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진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는데 봤더니 소비자들이 기원하는 게 더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경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더 경쟁이 심화된 거죠. 그 관점에서는 뭐 경쟁이 심화됐으니까 가격 가격도 어떻게 하면 좀 낮출까? 그 다음에 상품군을 기획하고 뭐 이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은 올라가는데 가격은 낮아지면 결국은 순이익이라는 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면 2025년에 좀 주목해야 될 핫플레이스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홍대를 좀 깊게 봤어요. 아, 홍대. 홍대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이제 세대가 이제 제가 늙어져서 그런가. 홍대는 뭔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리테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테일에서 수요라는 게 내국인 수요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외국인 수요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수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덤이에요. 그렇죠. 덤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깔려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는 어딘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상권은 되게 죄송하게도 강남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강남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강남은 가로수길하고 약간의 고터도 가끔 가요. 요즘 재밌는 게. 고터? 예. 왜요? 고스톱에는 뭐가 있나? 고터가 사실은 팩션이 굉장히 세요. 어디예요? 고터 지하상가. 아, 지하상가 쪽에. 예. 거기가 은근히 싸고 괜찮아요. 초이스도 많고 굉장히 커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느끼려고 가는 일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삼성, 코엑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도시나 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북에 있는 데들, 익선동, 북천, 그리고 뭐 가회동, 서촌, 그리고 을지로, 성수동 같은 경우,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적으로 보긴 되게 힘든 컨텐츠를 갖고 있는 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유명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까 주택 시장도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진다고 했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굉장히 짜개져요. 특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쪼개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로를 통해서 홍대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합정동도 네. 얘기가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교동 같은 경우 과거 출판사들에서 컨텐츠 네. 다르고, 그 다음에 동진시장에는 연남동 느낌이 또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의선로 따라서 네. 거기서도 합정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 굉장히 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쪽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퍼사드라고 하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 큰 상권 안에서의 작은 권역별로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네. 교수님은 주로 어딜 가시나요? 저는 늙어서 늙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연구 중에 제가 좀 자랑스러워하는 게 네. 북촌하고 익선동을 개발했던 정세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20세기 초반에. 네. 그래서 그 20세기 이 경성이 어떻게 개발되고 발전했나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북촌하고 익선동에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서 주로 북촌 익선동하고 그다음에 을지로 쪽 가요. 네. 저도 이제 소비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나마 잘 많이 하는 게 먹는 거. 특히 이제 늘 뭐 유튜브 일하다 보면 맨날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대충 먹지만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달에 한두 번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큰맘 먹고 가는 곳이 이제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곳이 궁금한 건데 도산대로 뭐 청담 압구정 아니면 이제 한남동 쪽이 다른 곳을 갔던 것들 대비 이제 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련된 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예전에 제가 식도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일본의 식도락 문화를 적은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앞에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은 싸고 맛있는 집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라 하냐면 그런 건 없다. 음식에는 재료가 70을 차지하는데 그 재료에는 가격이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낼 수 있는 그 돈이 높은 만큼 맛있는 음식을 먹을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길 가는데 거기 제일 맛있는 데가 많나요? 아니면 또 딴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파인 다이닝이죠. 이 요식업도 좀 섹터가 나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생활 밀착형인 지역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왔을 때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파인 다이닝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생활 밀착형도 약간 있으나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파인 다이닝 플레이스인 거예요. 물론 한남동 같은 경우에 유엔 빌리지 워낙에 뭐 상류층 있고 당연히 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도산공원 쪽이야 뭐 압구정동 이 근방 청담동 쪽이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이 파인 다이닝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파인 다이닝의 수준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아우, 너무 높죠. 너무 높아져서 사실 뉴욕에 있는 파인 다이닝이랑 제가 봤을 땐 비슷해요. 수준이라는 게. 저 한 10년 전, 20년 전 일본 갈 때는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예. 제가 최근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파인 다이닝이 발전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더 높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비싼데 오마카세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도 있어요. 맞아.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파인 다이닝 가격보다 여기가 그래도 적정하다. 근데 그건 파인 다이닝 쪽이고, 저는 이제 그 제가 주로 맛있게 모이는 데는 어디냐면은 과거에 이제 부자들 동네 있잖아요. 과거에 부자들 동네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대의 가격대를 파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정말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역 주변에 있는 데인데 파인 다이닝은 아니고 식당 이름 공유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 뭐 문제 되나요? 아니 뭐 안동국시 이런 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2층에 있는데 맞아, 맛있죠. 저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오래 장사를 하세요. 오래 장사를 하고 정말 깊은 맛 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 북촌 개동길 쪽이 좀 약간 변해서 안타까운데 삼성건설 본사 서쪽에 뭐 지금 뭐 다운타운인가요? 그 햄버거 집도 들어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두부집 이런 데 정말 맛있는 데 많거든요. 그럼 진짜 그 맛의 깊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좀 소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그냥 느낌은 뭐냐면은 부자 동네 근처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분들은 그 맛을 기호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남아있다는 거. 근데 이제 파인 다이닝 새로운 플레이스에 하는 부분들은 물론 그 주변도 부자 플러스 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색 있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약수, 청구, 신당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평양분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맛있는 게 뭐 만포, 막국수 이런 데의 만두는 제가 봐도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어떤
컨텐츠가 존재하는 지역들은 또 다른 레벨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그 부동산이랑 맛집이랑 엮어서 그런 책 하나 내요. 자, 그리고 또 요거 제가 최근에 다른 촬영할 때 질문 드렸던 건데 초고층 빌딩에 살면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몇 번. 근데 또 교수님이 이제 한경대학원 도시계획 전문 교수님이시니까 요것도 아실 것 같아서요. 진짜 초고층 빌딩에 살면 건강에 안 좋은지랑 만약에 안 좋다면 몇 층부터는 좀 안 좋나요? 이게 실제로 논문에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이게 카드란 거예요? 솔직히 이건 논문은 제가 못 봤고요. 네.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 계시긴 해요. 아, 있다. 예, 근데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는 일정 부분 말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건강까지는, 네. 이거는 그 리서치를 정말로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비슷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랜덤하게 설계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맞춘다는 건 아마 쉽지는 않을 않겠죠.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럴 수 있지만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사실은 연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또 책에 알래스카의 재산세가 서울보다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우리나라의 종부세, 재산세 관련해서 정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종부세, 재산세 우리나라 높나요, 낮나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재산세인데 우리나라는 이 재산세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같이 합쳐져 있는 형태인 거죠, 사실은. 네. 그죠? 근데 지금 양쪽 정당 모두 종부세 폐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가 혁신의 대상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계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A란 회계사, B란 세무사, C란 세무사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의 종부세 얼마예요? 물으면 다 값이 틀려요. 이건 뭐 좀 이상한데요? 아니, 그럼 다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를 매기는 단계라든지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 네. 지나치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세무사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세무사는 제가 얘기를 조금 사람들 얘기를 조금 이 부분은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좀 싸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유권 해석을 해봐야겠는데 이런다고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재화가 그 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도 예측을 못하고 전문가까지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종부세는 되게 안 좋은 세금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종부세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양쪽 다 이거 혁신하고 어떤 때 없애자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재산세가 높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근데 실효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가구인 경우에 1가구인데 그 주택이 공시지가가 12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했는데요. 한 티역에 있는 25평 아파트가 올 한 6월까지 시가가 한 20억이었어요. 시가가. 그러면 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그 공시지가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 공시지가가 11억 9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가 20억인데 공시지가가 11억 9천이니까 종부세 대상은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그 재산세 계산이라는 거는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공시지가에서도 우리가 뭘 곱하냐면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떨 때 60%였다가 어떨 때 40%였다가 이래요. 그럼 지금 규정으로 봤을 때 여기서 45%인가 그래가지고 하면은 대략 한 6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0.4%를 때려요. 64, 24니까 240만 원밖에 안 돼요. 즉 20억짜리 아파트가 1년에 실효세율이 0.1%예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낮아요. 종부세를 없애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고, 그럼 미국은 어느 정도냐? 왜냐면 우리가 미국 자본주의 좋아하니까.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가 틀려요. 재산세가 틀린데, 알래스카가 1.04%예요.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이면은 1년에 2천만 원 내는 거예요. 진짜 세요, 미국은. 뉴저지가 2.2%인가 그래요. 4천만 원 넘게 내는 거예요. 미국 평균이 0.8%예요. 제일 낮은 데가 0.3%고. 근데 우리가 0.1%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 폐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효세율을 우리가 한 0.2%까지 올릴 건지 20억 주택에만 400원 내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근처에 마레프 제가 보니까 25평이 한 6월달 기준 한 15억 하더라고요. 15억. 예. 15억이면은 공시지가는 더 낮죠. 한 7, 8억 정도 할 거예요. 당연히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7, 8억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8억이라고 했을 때 공정시장 가액하면 뭐 4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려요. 4억에 대해서 0.4%니까 160만 원밖에 안 내요. 사실 160만 원보다 더 적어요.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1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사실 부동산 계산기라고 또 세금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본인들 사는 집에다가 공시지가 넣으면 딱 나와요. 재산세. 요즘 말씀은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라리 올리자. 예, 저는 그 주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근데 종부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좋은 작동도 해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수도권하고 지방을 봤을 때 수도권에서 그 걷어들인 종부세가 70%고 지방이 30%예요. 그럼 이렇게 왜 집값이 비싸니까요. 그죠? 그럼 이거 받아가지고 다 70%를 수도권에 다 때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받아서 70%를 지방에 줘요. 교부세로. 수도권은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이게 종부세가 없어지는 순간 지방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아마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다 같이 논의해야 돼요. 지방 종부세 없어진다고 해서 첫 번째는 그럼 부동산의 실효세를 우리가 어떻게까지 올릴 것인가. 지금 0.1%인데 근데 조세 저항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0.2나 0.3까지 올리자. 국민적 합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지방세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그때는 이 지역에 있는 농촌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논의해야 돼요. 안 그렇고 괜히 종부세 폐지하자.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예. 자,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좀 마칠까 하는데 지금 집값 이제 교수님과 다르게 하락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 여전히 많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뭘 놓치는지 아니면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뭐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이 아닌가 뭐 이런 기사들도 요즘 또 계속 나오는데 뭐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거래량은 많이 뚝뚝 끊기니까 이거는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진짜 떨어진다고 저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월 단위 거래량을 보시면 안 돼요. 월 단위 거래량이라는 건 과거부터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렌드를 못 봐요. 네. 반드시 분기별로 묶어서 보시는 게 맞고요. 분기별로 묶어서 보시고 지금 가격 자체 과거보다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전 거래량 비교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한 분기별로 한 1년치 또는 2년치를 평균 낸 다음에 그거 대비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아까 말한 이동 평균 대비 현재의 거래량 수준 뭐 이런 것들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자율 인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국고채 10년물하고 5년물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대출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패턴을 우선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두 가지예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저거 말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들은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은 가급적 분기별로 보시고 그리고 분기별로 했던 것들이 1년치 또는 2년치의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상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 하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국고채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상업적 부동산 시장, 뭐 오피스텔 시장 꼬마 빌딩은 좀 어떻나요? 내년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즘에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나요? 글쎄요, 오피스텔 시장은 이거는 아마 그 빌라 포비아 때문에 이게 빌라 마켓이 전세하고 월세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피스텔에서도 그 전세 사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여튼 이런 법적인 리스크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사실은 꼬마 빌딩이 아파트 가격이 2022년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꼬마 빌딩이라는 건 토지 가격이거든요. 토지 가격인데 PF 사태가 터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된 그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 값은 없어요. 다 토지 값이. 그렇죠. 그죠? 그럼 토지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건데 PF 사태가 터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F 사태가 터지질 않으니까 가격은 높고 거래는 안 되니까 예전 가격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빌딩 가격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근데 가끔 이제 떨어진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대출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꼬마 빌딩은 뭐 그야말로 금융시장 영향 많이 받죠. 그야말로. 예. 조금 좋아진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 높죠. 근데 사실 이게 여전히 높아요, 사실은. 여전히 높아가지고 수익률이 문제일 것 같아요, 수익률의 문제.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막
폭동하지는 않지만은 분위기 자체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건물주보다 오히려 자산가분들이 똘똘한 채 특히 강남 3구 쪽에 많이 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60억 건물이라고 하면은 네. 과거에는 이제 꽁아빌딩 한 채랑 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꽁아빌딩 한 채 가격인데 아파트 한 채가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규격화되고 모듈화 있는 상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투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성은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예. 왜냐면 이 거래도 쉽거든요, 꽁아빌딩보다. 교수님이 부동산 트렌드 2022년, 23년, 24년 지금 이게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의 투자나 아니면 내 집만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할 텐데, 이전에 책 세 권 내셨을 때 전망은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나 뭐 수도권 집값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잘 적중했었나요? 사실 뭐 다 100% 맞을 수는 없던 거니까. 좀제 입을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처음 책 썼던 게 2021년 하반기였죠. 네, 22년을 전망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한 20%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금리 2% 오면 서울 집값 고점 되면 20% 하락할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23년에는 서울 아파트 2028년 4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했는데 적중했나요?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다음 책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별로 2018년, 19년 가격 찍고 다 올라갔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용인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2018년 4분기 또 2019년 초반 가격은 자기가 용인하는 가격이에요. 네. 저도 그건 충분히 용인하는 가격이고. 근데 그게 그때 보면은 저 책을 쓴 게 8월이었거든요. 언제죠? 2022년 8월인가? 네. 근데 저는 저 가격대가 한 6개월 후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책 쓰자마자 그 다음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저 책 쓰자마자 2, 3개월 안에 다 그 가격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항상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빨라진 거. 그 속도만큼 어떻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거겠죠. 그죠. 하여튼 저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도 정체가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정체가. 물론 주담대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의 수요가 한 번에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책 당국자가 계속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분양시장 크게 얽혀다는 거를 지금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예. 자, 마지막으로 2025년 그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기 한번 찝어주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부동산은 보유할 수 있는 보유의 기회 또는 보유할 수 있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좋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득이라는 미래 소득 대비 그리고 이제 주변 여건들 보시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제 소비자보다도 이제 당국자들이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국자에서 할 역할이란 건 뭐냐, 주택, 부동산의 어떤 원칙부터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나라는 중산층하고 서민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거를 막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담대 한 2, 3개월 전에 막았잖아요. 그때 부자들은 전혀 피해 없어요. 부자들이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55억, 60억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산층과 서민이 피해를 봤다고요. 주담대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정부는 안정적 금융 제공자 역할을 해야 돼요. 중산층과 서민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은 쭉 가야 되는 거지, 정부가 들어가서 장난치면서 이런 조작질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관치금융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정적 토지 공급자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뭐 그린벨트 풀고 국공유지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건 LH, SH 아파트 짓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서 분양시장을 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기축시장에 있는 매매시장 관심이 일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안정적 금융 공급자 플러스 안정적 토지 제공자,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바뀔 겁니다. 예. 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부가 어쨌든 공급에 그리고 금융에 올바른 대책을 펼쳐야지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다. 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인사이트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 트렌드 2025 이 책 보신다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집값의 변동이 있을 때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